연인 서태우, 펄 에스벅 지음, 이종길 옮김, 예흐나라. 1852년 4월, 만주족이 청왕조를 건국한 지 208년째 되는 해였다. 그 해 북경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찾아왔다. 하루 종일 고비 사막에 누런 모래를 실은 사나운 북풍이 지붕 위를 넘나들며 매섭게 몰아닥쳤다.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거리를 뒤덮은 모래알들은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탁자와 의자 위, 옷 틈새에 켜켜이 쌓였고 우는 아이들의 얼굴과 심지어 노인들의 주름살 사이에도 자리 잡았다. 양은 거리에 있는 만주족 항실 경비대 긴 무양가의 집도 거센 모랜 바람 탓에 창문과 나무 경첩이 헐거워져 이만저만 성가신 게 아니었다. 이른 아침 무양가에 질려이자 죽은 해증의 장녀인 나나는 거센 바람 소리와 삐걱대는 문소리에 잠이 깼다. 나나는 여동생과 함께 쓰고 있는 커다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순간 빨간 누비 이불 위에 모래가 내려앉은 것을 발견하곤 눈살을 찌푸렸다. 동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불에서 빠져나오자 맨발에도 부슬부슬 모래가 밟혔다. 나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히 청소했음에도 또다시 빗자루를 들어야 할 판이었다. 나나는 날씬한 몸매와 곧은 자세 덕에 실제보다 훨씬 키가 커 보였다.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는 몸매와 달리 뚜렷한 이목구비는 강직한 품위가 흘렀고 곱게 뻗은 콧날에 눈썹은 짙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나의 미묘한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은 선명하고 티 없이 맑은 눈동자였다. 그러나 이처럼 빼어난 자태도 그녀가 타고난 강직하고 지적인 성격에 비하면 별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았으며 부드러운 동작과 조용한 태도에서는 강인한 면모가 엿보였다. 나나는 맑고 푸르스름한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하고도 빠른 동작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푸른색 커튼을 밀치고 거실로 나와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하도 위에 올려진 가마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루마,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요. 나나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러자 하덕 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던 늙은 하녀가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밤엔 한숨도 못 잤어요. 아씨가 떠나시면 어찌 살라는 건지. 그러자 나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말아요, 루마. 사쿠타가 나보다 훨씬 예쁘니 아마 모우께서는 사쿠타를 간택하실 거예요. 루마는 하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이글대는 불 속의 건초를 한 줌씩 던져 넣고 있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루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서글프게 말했다. 아니요. 반드시 아씨가 간택되실 거예요. 루마는 몸집이 잡은 곱사등이로 언제나 군데군데 푸른 천으로 덕기운 빛바랜 옷을 입고 전족한 발을 무겁게 끌고 다녔다. 게다가 요사이 불어온 모래 돌풍 탓에 거친 주름살과 희끗희끗한 머리와 눈썹, 윗입술 언저리에는 하나같이 모래알들이 앉아 있었다. 아씨가 안 계시면 도무지 집구석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어요. 루마가 투덜거렸다. 늘 아씨가 대신해 주셔서 둘째 아씨는 솔개 하나도 제대로 못 깨맬 거고 아씨의 장난꾸러기 남동생들은 어찌나 분주한지 달마다 신발이 한 켤레씩 달아버리죠.
게다가 영록도련님은 어릴 적부터 아씨와 정혼한 거나 다름없으니 분명 아씨가 아니면 장가를 들려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나나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하덕 받침대에 놓인 국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을 퍼 대야에 담고 벽에 걸린 작은 회색 수건을 집어 물에 담갔다. 물기를 짜낸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과 목, 손을 닦아내자 동그랗고 부드러운 얼굴은 이내 촉촉한 열기에 젖어 발그레해졌다. 나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짙고 생기 넘치는 눈동자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녀는 비록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눈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때때로 이웃 여인네들이 초승달 같은 눈썹과 나무잎처럼 가름하고 시원한 눈 모양에 대해 수근거릴 때면 겉으로는 귀담아 듣지 않는 척 하면서도 우쭐했던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루마가 나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아씨의 운명은 눈에 깃들어 있다고 말이에요. 아씨와 우리는 천자이신 항제께 복종해야만 해요. 그리고 만일 아씨께서 항우가 되신다면 반드시 우릴 기억하고 도와주셔야지요. 나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리 운명이라지만 난 일개 후궁에 불과할 거예요. 후궁은 몇백 명이나 되지 않나요? 그러자 늙은 하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의 뜻대로 이뤄지실 겁니다, 아씨. 루마는 대야에서 수건을 꺼내 물기를 짜서 못에 건 다음 문 밖으로 나가 대야의 물을 조심스럽게 쏟아버렸다. 아씨, 머리를 빗고 단장을 마치세요. 루마가 말했다. 영록도련님이 아침 일찍 오신다던데 아무래도 항실의 명을 전하려는 것 같더군요. 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평소처럼 차분하게 침실로 향했다. 힐끗 침상을 보니 여동생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나는 찬빗을 들고 흑탄처럼 검은 긴 머리를 풀어 정성스럽게 빗질한 다음 향기로운 개수나무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두 가닥으로 머리를 따아 양쪽 귀 뒤로 늘어뜨린 뒤 이파리 모양의 얇은 녹색 옷과 작은 진주가 박힌 꽃장식을 달았다. 몸치장을 다 마치기도 전에 옆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록은 지금 막 도착해 굵고 낮은 목소리로 나나를 찾는 중이었다. 그러나 나나는 이전처럼 곧바로 나가 영록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주족이었으므로 한족의 옛 간습인 남녀 7세 부동석에 따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와 영록은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였으며 자라서는 일가 친척으로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영록은 자금성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이었으므로 늘 성문 근처에 머물러야 했다. 따라서 자주 들르지는 못했지만 축제나 누군가의 생일이 있을 때만큼은 빠짐없이 나나의 집을 찾아 우위를 지켰다. 그리고 2달 전 봄맞이 축제 때는 드디어 나나에게 청혼을 했다. 그러나 나나는 승낙도 거절도 아닌 하사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는 숙부님께 하세요. 우리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오. 영록은 둘 사이의 친밀함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촌수로 따지면 10촌도 넘지 않나요? 이처럼 나나는 그의 청혼에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그때의 일이 새록새록 되살아났고 무슨 일을 하든 영록의 모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나로서도 이런 변화가 낯설고 신비로울 뿐이었다. 커튼을 젖히자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영록이 양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편한 복장이 아닌 경비병의 빨간 여우털이 달린 둥근 모자와 제복까지 갖춘 채 나나를 향해 서 있었다. 게다가 두 손에는 노란 비단으로 감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나나가 스치듯 노란 꾸러미를 바라보자 영록은 나나의 시선을 금방 눈치채고는 보일 듯 말 듯 얼굴을 찡그렸다. 언제나 그랬듯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을 샅샅이 읽고 있었던 것이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항실의 부름을 받았소. 드디어 영록이 말문을 열었다. 그걸 모른다면 바보죠. 그녀가 대답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격식을 차려 인사를 하거나 흔한 정담조차 나누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록은 나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무양가 어른은 일어나셨소? 나나 역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점심 전에는 기침하지 않으신단 걸 당신도 알잖아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셔야 하오. 당신의 보호자로서 그분의 서명이 필요하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큰 소리로 외쳤다. 루마, 숙부님을 깨워요. 영록 오라버니께서 오셨는데 숙부님의 서명을 받아 궁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는군요. 늙은 하녀 루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양가의 침실 쪽으로 사라지자 나나는 곧이어 영록에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자, 그 꾸러미 좀 봐요. 영록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무양가 어른에게 온 거요. 그러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아흐레 후에 사쿠타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자 영록은 성강이 이는 듯한 검은 눈동자로 나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찌 그걸 아는 거요? 나나는 그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야트막하게 내렸던 가름한 눈이 짙고 검은 속눈썹에 반쯤 가려진 채 보일 듯 말 듯 반짝였다. 중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어제 길가에서 유랑 배우들의 연극을 봤는데 항제의 후궁이란 오래된 극을 새롭게 각색한 것이더군요. 연극에서 보아하니 6월 수문날에 만주인 처녀들이 천자의 태우 앞에 선을 보이는 모양이던데 올해는 그 같은 처녀들이 몇 명이나 되죠? 60명이요. 영록의 대답에 나나는 기대감이 깃든 검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 60명 중 한 사람인가요? 당신은 틀림없이 첫손에 꼽히게 될 것이요. 침착하고 조용한 영록의 목소리는 나나의 가슴에 예지처럼 박혀들었다. 좋아요. 어쨌든 내가 있는 곳에 당신도 함께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은 내 친척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반드시 간청할 거니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영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딱딱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무양가 어른에게 청할 셈이요. 숙부님께서 황실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나가 물었다. 이어 그녀는 영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우아한 자태로 거실 벽 쪽에 놓인 긴 흑단 탁자로 걸어갔다. 탁자의 위쪽 벽에는 신성한 오대상 그림이, 탁자 위에는 2개의 긴 노촛대가, 그리고 그 사이에는 노란 난초가 꽂힌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나나는 난초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꽃이 피었어요. 노란빛은 항시를 대변하는 색이죠. 이건 좋은 징조예요. 이제 당신 눈에는 모든 게 징조로 보이는 모양이군.
나나는 영록의 빈정대는 듯한 말투에 다소 화가 난 듯 딱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일 간택된다면 항제를 섬기는 게 의무 아닌가요? 그러나 나나의 목소리는 이내 다시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간택되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당신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때 루마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아씨, 숙부님께서 막 일어나셨어요. 침상에서 아침을 드시겠답니다. 영록도련님도 그동안 들어와 계시지요. 루마는 다시 자리를 피해 부엌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그릇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신호로 해 얼마 안가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나나의 두 남동생이 대문 옆에 있는 마당에서 티격태격 하는가 싶더니 침실에서는 여동생이 애처롭게 나나를 불러댔다. 언니, 나 머리 아파. 나나가 여동생의 부름에 막 돌아서려 할 때였다. 나나, 영록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 이름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군. 순간 나나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어쨌든 그건 내 이름이에요. 당신 무엇 때문에 여기서 꾸물거리는 거죠? 당신은 당신 일이나 알아서 하세요. 나나는 한급히 그의 곁을 떠났고 영록은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커튼을 미치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비온 뒤 땅이 굳듯 한순간 분노가 휘몰아치고 나자 결심은 더더욱 굳어졌다. 나나는 반드시 자신이 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항제가 사는 자금성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녀는 이 짧은 순간 그처럼 오랫동안 고심해오던 문제를 완전히 결정지어 버렸다. 영록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어머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항제의 후궁이 될 것인가. 마음은 이미 기울었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녀를 괴롭혔다. 영록은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고 나나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리라는 걸 나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생에는 사랑, 그 이상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실의 부름을 받게 되는 날,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었다. 음력 6월 20 초하룻 날, 나나는 자금성의 겨울 궁전에서 잠이 깼다. 그녀는 전날 밤 자신이 무섭게 골아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드디어 항제가 계시는 성벽 안에 들어왔구나. 나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남몰래 고대해왔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예전에 사쿠타의 언니가 태자비가 되기 위해 영원히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부터 이 꿈의 꿈을 품어왔다. 그러나 사쿠타의 언니는 항우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 중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나는 자신만은 다르리라고 믿고 있었다. 꿈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게 될 거란다. 나나가 떠나기 전 어머니는 말했다. 수많은 처녀들이 오겠지만 너는 오직 너 하나야. 사쿠타는 가날프고 고운데다 돌아가신 태자비의 동생이니 분명 너보다 훨씬 큰 총애를 받을 게다. 하지만 어떤 자리를 받든 너는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 늘 엄격했던 나나의 어머니는 작별 인사 대신 담담한 당부를 했고 나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어젯밤 다른 처녀들은 행여 간택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울기도 했지만 나나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만일 간택된다면 21살이 될 때까지는 집을 찾거나 가족들을 볼 수 없게 된다. 17부터 21살까지의 4년간 홀로 외롭게 궁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영록을 떠올리게 되면 그 외로움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나나는 영록의 얼굴을 지우고 대신 항제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입궁 전날 밤, 그녀는 흥분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은 사쿠타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나나는 자신의 침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사쿠타! 나나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어둠 속에서 사촌의 부드러운 손길이 나나의 얼굴에 닿았다. 언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도 돼? 나나는 깊은 잠에 빠진 친동생의 묵직한 몸을 옆으로 밀어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사쿠타는 손발이 싸늘하게 식은 채로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언니는 두렵지 않아? 사쿠타가 누비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속삭였다. 아니, 나나가 대답했다. 두렵기는. 게다가 너는 친언니가 항제께 간택을 받았으니 더더욱 걱정할 필요 없잖아. 우리 언니는 궁에서 죽었어. 사쿠타가 속삭였다. 언니는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어. 얼마나 집을 그리워했는지 병까지 났어. 어쩌면 나도 죽을지 몰라. 걱정 마. 내가 함께 있을게. 그녀는 사촌의 가냘픈 몸을 감싸 주었다. 사쿠타는 몹시 마르고 기질 자체가 연약했다. 또한 곱게만 자란 터라 그간 한 번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적이 없었다. 우리 같은 등급으로 간택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쿠타가 물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둘은 헤어질 것이다. 어제 태우는 처음으로 선보인 60명 중에서 28명을 간택했다. 사쿠타는 죽은 태자비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1급인 비의 자리에 나나는 상급인 기인에 올랐다. 성질이 여간 내기가 아니겠군. 태우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깝구나. 어차피 태자비의 친동생과 사촌 모두를 1급에 올릴 수는 없고 저 성질만 아니면 2급 빈에 올릴 텐데. 이보게, 저 아이를 상급에 두게. 천사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이때 나나는 최대한 공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더없이 강인한 여인이었으므로 그녀의 말이라면 모든 게 틀림없었다. 그때 갑자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큼지막한 머리 장식을 한 상궁이 처녀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아씨들, 일어날 시간이요. 예쁘게 몸치장을 하시오. 오늘은 행운을 잡아야 하는 날이잖소. 다른 처녀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처녀들이 무엇을 하든 움직이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을 생각이었다. 나나는 비단 누비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채 다른 처녀들이 시중 들러온 하녀들의 손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여름이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도 쌀쌀한지라 뜨거운 물을 담은 나무 욕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자, 모두 목욕을 해야 하오. 상궁은 커다란 머리 장식을 흔들며 처녀들에게 다가와 두 손을 희희 저었다. 그리고는 넓은 대나무 의자 등받이에 살집 좋은 몸을 기대고 앉아 모두들 자신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위시하듯 엄한 표정을 지었다. 시녀들은 벌거벗은 처녀들이 목욕통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 향기나는 비누와 부드러운 천으로 몸을 씻겨주었다. 문득 처녀들의 수를 세던 상궁이 소리쳤다. 28명이 간택되었거늘 어째서 27명밖에 없는 거지? 고개를 갸웃한 상궁은 처녀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점검하기 시작했다. 처녀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각자의 목욕통 안에서 대답했다. 이윽고 상궁은 마지막 처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흔하라.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상궁은 눈살을 찌푸리고 처녀들을 둘러보았다. 처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목욕에 몰두하는 척을 하며 상궁의 시선을 피했다. 늙은 상궁은 다시 한번 마지막 처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흔하라. 집을 떠나기 전 나나의 숙부이자 보호자인 무양가는 나나를 서재로 불러 이런저런 조언을 늘어놓았다. 몸집 좋은 무양가는 하늘색 공단 옷을 늘어뜨린 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성이 나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나나는 그런 숙부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사랑하지는 않았다. 이제 넌 항제가 계시는 자금성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느긋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 나나라는 아명은 버려라. 너는 지금부터 예은하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예은하라! 다시 한번 상궁이 크게 소리쳤지만 예은하라는 여전히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다. 도망이라도 친 건가? 늙은 상궁이 주위를 둘러보자 시중드는 여자가 주춤대며 대답했다. 저 예은하라 아치는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 말에 상궁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직도 침상에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시녀는 예은하라의 침상 쪽으로 걸어가 이불을 걷고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강심장이 있나? 늙은 상궁이 소리쳤다. 어서 깨워. 이불을 젖히고 팔을 꼬집으란 말이다. 하녀가 상궁의 명에 따라 이불을 젖히자 그때서야 예은하라는 잠에서 깨어난 척 눈을 떴다. 무슨 일이죠? 예은하라는 졸린 듯한 목소리로 묻고는 천천히 기지개를 켰다. 졸려. 잠결에 젖은 듯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부드러웠다. 이럴 수가. 상궁이 역정을 내며 말했다. 아씨는 항제께서 내리신 영을 모른단 말이오. 앞으로 2시간 후면 모두 적견실로 가서 대기하고 있오. 최대한 예쁘게 꾸미는데 겨우 2시간의 여유밖에 없단 말이오. 다시 말하는데 그동안 아씨는 목욕을 하고 향료를 뿌리고 예복을 입고 머리도 닦고 아침까지 먹어야 한단 말이오. 예은하라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하품을 했다. 얼마나 잘 잤던지 집에 보료보다 훨씬 폭신폭신하군요. 늙은 상궁은 크웃음을 쳤다. 어찌 천자가 계시는 궁의 보료가 집의 보료처럼 딱딱할 수 있겠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군요. 예은하라는 맨발로 일어나
타일 바닥을 걸었다. 간택된 처녀들은 모두 만주인이었으므로 한인들과 달리 전족을 하지 않았고 때문에 예은아라도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있었다. 자, 어서 움직여요, 예은아라. 상궁이 재촉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거의 다 옷을 입었소. 알았어요, 상궁마마. 그러나 예은아라는 서두르기는커녕 시녀가 옷을 벗길 때도 다른 처녀들처럼 팔다리를 뻗어 옷을 쉽게 벗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뜨거운 목욕통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씨, 시녀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저를 도와주셔야 빨리 몸치장을 마치지요. 그러자 예은아라는 반짝이는 눈을 희둥그레 뜨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속삭였다. 뭘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은아라는 어떻게 해야 시녀를 도울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예은아라의 집에 하인이라고는 부엌일을 하는 루마뿐이었으므로 그녀는 언제나 손수 목욕을 하고 어린 동생들까지 도맡아 씻겨주어야 했다. 그녀는 동생들의 옷 역시 직접 빨았고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포대기에 싸서 얻고 다니기도 했다. 또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고 기름가게나 야채시장에서도 뛰어다녔다. 이런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길가에서 한인 유랑 배우들의 공연을 보는 것이었다. 예은아라의 쑥부인 무양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고작해야 음식이나 옷을 마련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주고 사치품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지만 예은아라가 사쿠타 등의 사촌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만큼은 허락해 주었다. 때문에 예은아라는 집안일을 하며 틈틈이 공부를 한 것 외에 시녀가 몸치장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일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